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덴마크를 협박했습니다. 목표는 북극의 심장, 그린란드. 전 세계가 덴마크의 굴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요, 덴마크가 선택한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미국이 격분했어요. 한국? 북극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미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극 얼음을 깨는 특수 선박, 쉐빙 LNG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못 만들어요. 오직 한국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건요, 세계 최강 미국이 기술 하나 앞에서 손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 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간 북극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인으로서 솔직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덴마크가 버틸 리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게 된 건 쉐빙 LNG선 때문이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하 50도 얼음바다를 뚫고 다니는 특수 화물선이에요. 두께 2.5m짜리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북극에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이 배가 없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얼음 속에 묻혀있는 보물일 뿐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하나였던 거예요. 한국이었습니다. 점유율이 100%더군요. 100%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아무도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못 만듭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중국도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조차 손을 들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북극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도를 펴보면 북극에서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극권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에요. 러시아가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쉐빙 LNG선 15척이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15척 전량이요. 러시아도 자기네 배를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맡긴 거예요. 척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억 원입니다. 15척이면 6조 원이에요. 그 돈을 러시아가 한국한테 지불한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 분야에선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상업용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연간 몇 척이나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한 척도 안 됩니다. 0.7척 정도예요. 한 척을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린다는 뜻이지요. 한국은요. 연간 100척 이상 찍어냅니다. 100대 1도 아니고 100대 0.7입니다.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 숫자들을 상부에 보고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더군요.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간다고 해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쉐빙선이 없으면 자원을 꺼낼 수가 없는데 그 배는 한국만 만들 수 있었어요. 결국 미국이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더군요. 50년 동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워싱턴은 들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확보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당시 북극 전략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다들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마치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것처럼요. 그린란드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는 면적이 21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한반도의 10배, 프랑스의 4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었어요. 희토류 매장량이 3,860만 톤입니다. 중국 전체 매장량에 버금가는 규모였지요. 희토류가 뭐냐고요?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장치, 풍력 발전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전 세계 공급의 90%를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중국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거기에 북극 항로까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40일 걸리던 게 북극 항로로는 23일이면 된다더군요. 물류혁명이 코앞이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욕심을 낼 만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한 장성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덴마크는 인구 600만짜리 소국이다. 압박하면 한 달 안에 결론 난다고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누가 버티겠습니까? 대통령은 거침없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을 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모든 옵션이라는 건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요. 백악관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언제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다들 앞다투어 시나리오를 내놓았어요. 덴마크가 거부하면 경제 압박을 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직접 공략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빠뜨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를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였지요. 사실 그 질문은 누구도 진지하게 던지지 않았어요. 가져가면 당연히 개발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거든요. 미국인데 뭘 못하겠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달에도 사람을 보낸 나라잖아요. 북극 개발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여겼지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린란드 개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미국의 기술력이면 어려울 게 없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북극 자원 개발에 관한 미국 측 보고서가 거의 없었어요. 연구 자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을 해본 기록이 없었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자료를 찾아보다가 뜻밖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보는데 한국 기업 이름이 계속 나오더군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북극 개발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게 저의 눈을 뜨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자료를 파면 팔수록 한국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쇠빙선, 급지 플랜트, 특수장비. 북극 관련 핵심 기술마다 한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북극 자원 개발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어디도 아니었어요. 북극과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국이 못한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보고서를 올리기 전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린란드를 가져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져간 다음이 더 문제였어요. 개발 기술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손에 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선업 좀 한다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미국이 마음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시작하자 전 세계가 덴마크의 굴복을 예상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봤지요. 인구 600만의 작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덴마크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고요.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 앞에서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백악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예상 밖의 저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대통령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덴마크 측에서 역질문을 던져온 겁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지요. 내용이 간단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증명해달라고요. 개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미국이 개발 능력을 증명하라고.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한테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측이 구체적으로 물어왔어요. 쇠빙선 건조 능력이 있느냐, 영하 50도에서 작동하는 시추 장비가 있느냐, 얼음 바다에서 자원을 운송할 체계가 있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답은 있었어요. 다만 그 답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지요. 없다. 미국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쇠빙선 건조 능력도 형편없었고 극지 인프라 기술도 부족했어요. 북극 환경에서 실제로 자원을 꺼내본 경험이 거의 전무했지요. 덴마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얕봤는데 그들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협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은 계속 압박했지만 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덴마크는 오히려 당당해졌지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시라고요. 대신 개발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해달라고요. 미국이 대답을 못하니까 덴마크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건 주먹 크기가 아니구나 싶었지요. 상대의 급소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었어요. 덴마크는 미국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급소가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힘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경제력으로도 안 되지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한 가지 포인트에서 미국이 약하다는 걸 덴마크는 간파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극지 개발 역량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야 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어요. 군함은 만들지만 민간 상업용 선박, 특히 특수선 분야는 경쟁력이 거의 없었지요. 쇠빙선 건조 능력은 연간 한 척도 채 안 됐어요. 극지 인프라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어요. 논문도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실제로 북극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반면에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북극 개발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조차 핵심 장비는 직접 못 만들었어요.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은 야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쇠빙, LNG선을 한국한테 맡겼던 거예요. 러시아도 못 만드는 배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이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덴마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들에게는 카드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택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용이 불편했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지요. 미국의 극지 개발 역량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읽은 상관의 얼굴이 굳어지던 게 기억납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은 못한다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단독으로는 어렵다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도움이 필요하다니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보고가 뒤따라왔습니다. 덴마크가 한국과 접촉 중이라는 첩보였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회의실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북극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첩보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덴마크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소를 직접 둘러봤다고요. 조선소라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덴마크가 배를 사려는 건가 정도로 가볍게 넘겼지요. 그런데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왜 하필 조선소일까요? 그것도 그린란드 협상이 한창인 시점에요. 저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 깨달았지요. 한국 조선업은 그냥 배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위였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1위였지요.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특수화물선 할 것 없이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쇠빙 LNG선이었습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0% 점유율이라니요.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이 배를 못 만듭니다. 시도해 본 적도 없어요. 중국은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일본도 손을 들었지요. 유럽 조선업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요. 오직 한국만 가능했습니다. 쇠빙 LNG선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 배는 두 가지 극한 기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첫째, 두께 2.5m 얼음을 깨면서 항해해야 해요.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 하지요. 둘째, 배 안에는 영하 163도로 유지되는 LNG 탱크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배 밖은 얼음을 부수는 충격이 계속되고 배 안은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충격은 진동을 만들고 극저온은 수축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동시에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미국이 못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예요. 중국이 실패한 이유도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대량 생산 체제까지 갖췄지요.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파면 팔수록 충격이 커졌어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 LNG선 15척이 전량 한국산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공들인 국책 사업에서 핵심 장비를 한국한테 맡긴 거예요. 러시아도 못 만들었으니까요. 척당 가격이 4천억 원이었습니다. 15척이면 6조 원이에요. 러시아가 한국한테 6조 원을 지불한 겁니다. 이 숫자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쇠빙선 없이는 북극 자원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그 쇠빙선은 한국만 만들어요. 간단한 논리였지요. 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들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린다고요. 기술 개발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중국은 어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도 못 만든다고요.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요. 그럼 유럽은요? 유럽 조선업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거냐?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 분야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은 언제부터 뒤처진 걸까요? 답을 찾아보니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업을 포기했어요. 돈이 안 된다고 버린 거지요. 수십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기술을 쌓았어요. 묵묵히 꾸준히 50년 동안이요. 강대국들이 다른데 정신 팔린 사이에 한국이 핵심 기술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린란드 싸움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요. 미국도 아니고 덴마크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덴마크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린란드 개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한국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덴마크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었어요.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분위기가 험악해졌지요.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희 팀에도 즉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회의였지요.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가 나 있었고 누군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이 왜 나오느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어요. 쇠빙 LNG선 점유율 100%, 야말 프로젝트 15척 전량 한국산, 미국과 한국의 조선 능력 격차. 숫자를 하나씩 읊을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 고위 인사가 물었어요. 반박할 논리가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쇠빙선이 필요한데 우리는 못 만듭니다. 결국 누군가한테 맡겨야 해요. 그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덴마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협박해봤자 결국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과 손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외감에 가까웠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동안 조용히 기술을 쌓아서 결국 판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무시 못할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구나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시작된 건 1970년대였어요. 불과 50년 전이었지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거의 없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인력도 부족했지요. 선진국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뒤 한국은 세계 1위가 됐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1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군요. 한국은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했어요. 잠을 줄이고 휴일을 반납하고 몸을 갈아 넣었지요. 한 세대가 통째로 바쳐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숙연해졌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50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한다는 게요. 미국은 그 사이에 뭘 했을까요? 조선업을 버렸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요. 더 쉬운 돈벌이를 찾아 떠났지요. 그 차이가 5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덴마크 발표 이후 미국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경파는 더 압박하자고 했어요. 경제 제재를 가하자, 나토에서 불이익을 주자, 덴마크를 굴복시키자고요. 하지만 냉정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미국이 덴마크를 협박해서 그린란드를 가져간다고 쳐요. 그 다음은요.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쇠빙선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결국 한국한테 부탁해야 해요. 그럼 처음부터 덴마크가 한국과 손잡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방법이 뭔지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게 진짜 승리더군요. 한국은 정확히 그렇게 했어요. 북극 개발에 꼭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서 누구도 한국을 빼놓고는 못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미국이 협박해도 중국이 덤벼도 러시아가 압박해도 상관없어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 기술은 한국한테만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덴마크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어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린란드를 개발할 능력까지 확보한 거잖아요. 반면 미국은요. 큰 소리만 치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는데 기술 하나 앞에서 손을 들어버린 거잖아요. 덴마크 발표 이후 미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회의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지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의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결론은 씁쓸했어요. 한때 미국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조선소들이 엄청난 양의 배를 찍어냈지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저렴한 인건비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지요.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술 개발로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미국은 포기했습니다. 조선업 대신 금융업으로 갔어요. 월스트리트가 커지고 제조업은 쪼그라들었지요. 배 만드는 것보다 돈 굴리는 게 더 많이 벌리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은요. 하지만 50년이 지나고 보니 결과가 이랬어요. 쇠빙선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도 어려웠어요. 1970년대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요. 선진국들이 비웃었어요. 저 가난한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웠어요.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지요. 용접하고 철판 깎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서 기술을 익혔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중간 수준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선진국을 따라잡았지요. 30년이 지나니까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랐지요. 미국이 금융업에서 돈 노름하는 동안 한국은 공장에서 용접봉을 잡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5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잘못한 게 뭘까요? 조선업을 버린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기술을 경시한 게 잘못일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미국은 기술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기술도 돈 주고 사면 된다고요. 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돈으로 못 사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하고 그걸 견디는 끈기가 필요해요.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미국은 하지 않았지요. 50년 전 결정의 대가를 50년 뒤에 치르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한 고위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다고요.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린다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해서 잘 됐을 때 얘기라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15년이라니요.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결국 미국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저는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요.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있지요. 결코 편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힘으로는 안 돼요. 땅덩이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까요. 한국이 선택한 건 기술이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무시 못해요. 아무리 큰 나라도 고개를 숙여야 하지요. 한국은 그 길을 택했고 결국 해낸 겁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세계가 보니까 한국이 정상에 올라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린란드 사태는 미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줬습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의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미국은 그걸 잊고 있었어요. 한국은 잊지 않았고요. 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덴마크 발표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망하던 나라들이 하나둘 한국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귀에도 정보가 들어왔지요. 노르웨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북극권 국가잖아요. 당연히 자체 기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쇠빙 LNG선은 노르웨이도 못 만든다더군요.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그 뒤로 줄이 이어졌습니다. 호주가 연락했어요. 인도가 접촉했지요.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독일, 영국이 관심을 표명했어요.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나라잖아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곳, 그 정도로만 여겨졌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이 4년치를 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만들 물량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문해도 4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유럽 국가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덴마크보다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시아 기술이 뭘 알겠냐고 비웃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줄을 서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저희 미국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북극권 개발이에요. 쇠빙선이 필요했지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국밖에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저도 관련 회의에 참석했지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우리가 협박하던 상대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이요. 한국 측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담담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라인이 꽉 차서 바로는 어렵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요. 기다리라니요. 미국한테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미국이 기다리는 쪽이 됐어요. 한국이 선택하는 쪽이 되었지요. 협박하던 쪽이 부탁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실무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요.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담담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히 말하더군요. 가능한 건 하겠다, 불가능한 건 못한다, 시간이 걸리는 건 기다려달라. 복잡한 수사 없이 팩트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게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여유요. 떠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한국 측 담당자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한다고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져가려는 쪽과는 일하기 어렵다고요.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자고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협박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국은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지요. 그냥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상대방 몫으로 남겨두겠다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욕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게 더 현명한 전략이더군요. 강대국처럼 밀어붙이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만 만듭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지요. 한국은 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하게 만들었지요. 그게 더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움직이는 거더군요. 강대국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발을 사요. 작은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술로 간 거지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선 겁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전략이 결국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린란드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덴마크는 병력을 추가로 보내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핵심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가져가도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요? 쇄빙선이 필요한데 미국은 못 만들잖아요. 결국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한국이에요.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곧 권력이었어요. 군사력이 강하면 밀어붙일 수 있었지요. 땅이 넓으면 자원이 많았고 인구가 많으면 시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기술이 없으면 힘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린란드가 딱 그 사례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쇄빙선을 못 만들면 북극 자원을 꺼낼 수가 없어요. 힘으로 협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협박으로 얻을 수 없지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택한 거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만든 거지요. 5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투자됐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린란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이 결국 그린란드를 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덴마크가 끝까지 버틸 수도 있지요.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고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북극 개발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기든 덴마크가 이기든 결국 한국이 필요해요. 쇄빙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 쇄빙선은 한국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솔직히 부끄러운 감정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 분야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거의 없었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절실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했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했습니다. 그 절실함이 50년을 버티게 한 거예요. 미국은 그런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든 길을 갈 이유가 없었지요. 그 차이가 5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걸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묵묵히 노력하는 나라가 결국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걸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쌓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벌리지도 않았지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세계가 보니까 한국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북극과 가장 먼 나라가 북극의 열쇠를 쥐게 됐어요.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란드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이미 깨달았어요. 한국 없이는 북극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유럽도 압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태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는지요. 어떻게 세계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는지요. 그 답을 찾으면 미국에도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강대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아서 세계의 판을 바꾸고 있는 나라요. 북극과 가장 먼 곳에서 북극의 열쇠를 쥔 나라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쇠빙선 하나로 강대국 판 뒤집은 한국의 저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